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험까지는 여기까지가 나올 거예요. 13강도 있는데 13강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다시피 트렌드 중에서 중요한 스마트 팩토리랑 핀테크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과제로 한번 보셨을 거고요. 물론 그게 완전 외계어라서 힘드셨을 거예요. 그거 보고서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치만 지금 이쪽 경남에서는 창원에서 스마트 산단 만들 거고요. 이거와 연동되는 게 스마트 산단을 만들 때 그 부품들이 결국에는 스마트 시티로도 연결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팜도 연결될 거고요. 이게 다 같이 스마트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제조업 전반을 다 연결고리가 있을 거고 향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화가 되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분 공간에 많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격된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언택트인데 그 언택트가 가능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도 여러분들이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간단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앱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요즘에 앱이 개발되고 실제로 많은 IT 전문 업체들은 그 중간 마진을 다 중간 마진 상들을 없애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 거래처들을 없애가지고 직거래가 가능하게끔 하면서 시장 거래가를 낮추려고 혁신을 계속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업종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을 아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각광받는 신제품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여기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건조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 선풍기도 나름대로의 영양고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새로운 신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LG에서 처음 나왔었죠. 스타일러스라고 해서 외출복을 넣을 수 있는 공간. 그거 자체도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면서 실제로 세탁소의 영양고리를 조금 차단시켜 버리면서 다른 산업의 부가치를 빼들어오는 그런 걸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고요. 마지막 시간에도 이제 14주 차에서도 오늘 이번 주 주말에 올려드릴 건데 주말 전에 올려드리긴 한데 그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지에도 올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런 특성들을 여러분이 배우고 나름대로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그 부분은 또 여러분이 꼭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품의 서비스와 생산의 운영인데요. 이 내용들을 같이 보셨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품의 서비스 운영에서 이제 개요를 볼 거고요. 관리 활동,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시스템의 어떤 혁신. 시스템을 갖췄다, 안 갖췄다의 기본적인 뭐냐면 주문국으로 운영되냐, 아니면은 체계적으로 운영되냐, 그 차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미래철강 이렇게 이끈다라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는 기본적으로 포스코 자체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소개를 할 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했죠.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도 그 장치에다 달아가지고 전송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반도체 생산하는 것도 다 스마트 장비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부 마지막 포장을 하거나 일부 이제 전문가를 키우는 과정, 그냥 핵심 기술 아닌 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인력이 동원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완성을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화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웃긴 건 뭐냐면 외주를 줘가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죠.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코크스가 산화되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예를 들면 아파트 한 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고로 같은 것들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산업별로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가 갖춰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패친 중에서는 이 스마트 팩토리 이거를 생산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는지만 계속 체크하시는 분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란 거는 물건이 뭐 예를 들어 코크스 얼마 들어가고 철강선이 얼마 들어갔을 때 이게 결국에는 철강 제품이 엄청나게 수율이 높게끔 순도가 높게끔 나올 수 있냐 없냐 그거를 계속 체크하고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생산과 경영을 쭉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생산 운용 관리의 개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폰을 예를 들어서
보여줄 수 있고요.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생산을 둘 다 나오는데 아이폰 이거는 진짜 서비스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앱이랑 여러분이 아이폰을 산다가 여기 있는 앱이랑 이 기기를 동시에 산다는 거고요. 최적화가 엄청 잘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이걸 해체쇼 같은 거 하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IT 전문 IT 서브인가 그런 분들이 해체를 하면 이게 얼마나 부품들을 자기 보안에 철저하게 만들었는지 함부로 그거 부품을 빼서 부품 수리를 할 수 없게끔 제품 수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의 초강점은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게요. 프로덕션이라는 게 생산이고요. 투입 요소를 변환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생산 운영 관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필요한 자원을 최적 상태로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생산 운영 관리라고 합니다. 보통 특별하게 생산 관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네, 공장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공장을 운영한 사람은 공장장이죠. 그래서 생산관리의 최고장은 보통 공장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에 포피가 있었죠. 그거와 대응되게 생산관리에서도 포엠이 있어요. 원자재가 제일 중요하고요.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머신이라는 설비.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캐피탈이라고도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라고 하는 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의 작업 방법도 동일하게 필요한 자원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생산 운영 관리의 의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에 의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구조가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직격 맞은 산업은 둘 다예요. 지금 코로나에. 근데 처음 직격 맞은 데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여행 산업이 바로 직격을 맞았고요. 물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왜 많이 올랐냐면 그 여행 산업하고 항공은 제대로 못 올랐을 겁니다. 근데 왜 많이 올랐냐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거의 0.5경입니다. 0.5경. 그러니까 5천조 정도가 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갈 데가 없어요, 딴 데. 뭐, 기존에 있던 철학이 깨부숴버린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10% 정도의 이익이 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5%만 돼도 좋은 기업이 되어버린 거죠. 왜? 은행에다가도 여러분이 돈을 맡겨봤자 이게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풀려버리니까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뚝 떨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산업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게요. 제조업은 제조와 생산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 관리를 하야 되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공장 자동화의 극단적인 게 스마트 팩토리인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안 들어가는 산업으로 점점 갈 거고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넘어갑니다. 이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3차 사업으로 넘어오고 조직 운영과 서비스 창출하고 서비스 운영 관리죠. 여기서는 운영 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있는 서비스는 어떻게 찾아지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빅데이터와 AI에 연결됩니다. 실제로 유명한 사례는 그러니까 청소년이 임신한 걸 찾아냈다는 사례는 유명한데요. 이거는 그 사람이 산 물건을 보니까 기존에 임신한 사람들이 가지는 물건하고 똑같다 보니까 임시 테스트기나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생활에 노출됐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에서 충분히 추적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산업화해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사생활이 노출은 안 되는데 왜냐면 정보를 보호하니까 노출은 안 되는데 여러분의 사생활에 침범해오는 기분 나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휴대폰에다가 검색어를 쳐보세요. 그 검색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내가 모니터를 쳐놨다. 그 모니터가 광고가 나와요. 뭐 페이스북에서 나오고 구글에서 나오고 네이버에서 나오고 다음에 나와요. 그게 새로운 자기들의 광고 투자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듯 빅데이터와 AI가 발달되고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지속해서 발전돼서 나올 거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산 운영 관리, 생산 관리라고 그냥 얘기했고요. 제품도 서비스는 운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생산 관리를 하면 중요한 목표가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품질이 좋아야 되고요. 가격 대신 이제 코스트, 비용이 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타임이 적시해야 돼요. 타임리. 빠르게도 중요한데 소비자가 원하는 때가 더 중요한 거고요. 이거를 이기는 게 마켓 컬리라고 할 수 있겠죠. 마켓 컬리가 쿠팡이랑 경쟁을 했는데 새벽 배송입니다. 소비자는 새벽에 좋은 신선한 제품을 원하니까 새벽 배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연결되는 게 대리운전이죠. 제일 대표적인 게 대리운전 시스템이 없을 때는 다 뭐냐면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혹은 음주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체 수단이면서 동시에 대리운전을 통해서 그 다음날 내가 차를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연성은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을 생산하는데 린 시스템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연성, 타임, 품질, 원가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운영 방식의 유형은 수요자와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수요자가 계획 생산이란 것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주문을 받아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계획이고요. 주문 생산은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겁니다. 계획 생산은 제일 대표적인 게 자라라고 해서 일단은 적정 수량, 소모될 수 있는 수요량을 만들어서 팝니다. 패스트 패션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사면은 그 많이 팔리는 물건들을 빅데이터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문 생산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게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전제 조건이 주문 생산인데요.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이 제품 살게요라고 하면 공장에서 바로 그 주문을 받아서 생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여러분 혹은 쌍용차에서 대리점에서 여러분이 사시면 그 차를 계획에 맞게끔 생산을 해서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계획 생산은 기본적으로 이 수요를 보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배송이 되거나 며칠 만에 배송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생산량의 캐파를 한 달 단위로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빅데이터랑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적정량을 계획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4교대를 할 수도 있고 3교대를 할 수도 있고 2교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여유 있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화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손실을 줄여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공정성의 자재 흐름의 특성인데요. 개별 생산은 소량 생산하는 거고 수공업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과 공작기계 제조업 같은 경우는 주문 생산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로트 생산이란 거는 묶음 단위로 생산하는 거고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대량 생산은 아니지만 생산 형태는 로트 단위로 해서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은 로트 단위로 생산한 물건도 대량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가면 싸게 팔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량 생산에서 그치지 않아요, 중국은. 우리나라는 대량 생산은 딱 적정하게 하는데 로트 생산할 거는 로트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 중요한 거는 그 기업들은 대부분 로트 생산을 통해서 대량 생산 형태가 아닌 제품의 품질을 조금 더 높여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량 생산은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불특정 다수에 공급하니까 제품의 질은 떨어지지만 박리담의 형식으로 마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로트 생산 방식과 대량 생산 방식이 병존한다고 했는데 잘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옷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유니클로가 파는 대부분의 옷들인데요. 흰 면티 같은 거가 연결되고요. 로트 생산 방식을 기본적으로 묶음으로 파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패션 제품들 중에서 여성 의류 같은 경우에 100만원, 200만원 가는 의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대량 생산하면 손익가 막심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량만 생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개별 생산도 있죠. 의류 중에서도 명품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생산이 주로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운영 방식에서 실제로 이 세 가지는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표준화가 제일 중요해요. 표준화가 돼야만 스마트 팩토리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제품의 규격, 치수, 원재료 등 일정하게 규격을 통일하고 필요한 표준을 정함으로써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단순화는 뭐냐면 심플리케이션인데 제품과 부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품의 종류, 품목, 크기 등은 품종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단순으로 제일 익숙한 거는 뭐냐면 골목 식당에 나오는 백종원이 하는 일들이에요. 품목이 너무 많으면
한 두세 가지로만 물건을 팔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단순화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화인데요. 전문화는 특정 제품에 전문적으로 생산한다는 거고 특정 제품을 생산해서 작업의 내용을 분화하는 것도 전문화가 됩니다. 위에는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게 비용을 더 많이 해서 부가가치가 더 높고요. 밑에는 특정 제품의 작업 내용을 분화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람들, 소비자들은 좋아하지만 이거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모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전문화의 두 가지 면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성인데요. 여긴 투입물 대비 산출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됩니다. 평균보다 우리나라 낮아요. 왜냐하면 눈치 보기 야근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9시 출근해서 15시까지, 17시까지죠. 오후 5시까지 하면 땡입니다. 1시간은 쉴 수가 있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충분히 보장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직장 상사가 안 나가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이 밀려들면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체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꿀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강제적으로 퇴근이 돼야 되고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왜냐면 일 전체 물량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동 생산성 오히려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한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 요소가 얼마나 효율적인 거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입물 대비 산출물을 생산성이다. productivity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산출물이 생산량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산출물이 금액인 경우는 결국에는 부가치라는 걸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나온 거는 생산량이라고 해서 그걸로, 예를 들어 커피 같은 경우도 커피를 판 횟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출물이 금액이라는 경우는 투자 대비 수익률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현대차는 보면은 미국에서 일단은 투입 근로시간 한 대당, 근데 한국은 더 많은 시간을 투하를 하고 있죠. 이게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금액 차이도 나고 그 다음에 각국에서 현대차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현대차는 거의 반독점적인 구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싸게 팔면서 그 다음에 그 노동을 하는 노동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이상한 상태였는데 미국은 자기가 투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외국에 돈을 넣는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동 강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 풍토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그 자기 시간을 보장을 해주고 좀 더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그런 체계로 돼 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징벌적 가진금이 이쪽 나라가 더 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산 운영 관리의 마지막 두 번째 파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파트는 아닙니다. 세 번째 파트까지가 있었죠.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로 많이 쓰는 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했냐 안 하냐 이거에 대비되는 걸로 말하면 주무구냐 아니냐는 겁니다. 생산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는 건 공장을 짓는 거고요. 공장을 짓고 나면 이거를 관리하는 거, 운영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이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파트의 물건을 잘하고 어떤 파트의 부품들을 잘 관리하느냐 그런 것들이 생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계 및 구축 같은 경우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앞에까지 생산 능력 결정까지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생산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거 준비 과정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생산을 될 물건이 잘 팔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삼성이 베트남 공장 만들고 중국 공장 만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평택의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물건이 잘 팔리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고 화웨이가 많이 밀리고 있죠. 이게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비 과정입니다. 그 다음 제품의 설계는 신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전문가들을 뽑는 거고요. 공정 설계라는 거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나오는 건데
뭐 그냥 반도체가 뚝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원판이 있으면 이거에다가 막 새기는 과정이 필요해요. 새기고 나면 약품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어떻게 하면 이 공정 관리를 깔끔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게 공정 설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도 자동차에서 처음에 본체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밑에 있는 차체랑 두 개를 결합시켜야 되고 문짝도 달아야 되겠죠. 그 다음 바퀴도 달아야 되고 그 과정들을 일관적인 공정 설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의 설계는 부분 여기 엔진 설계, 차체 설계, 바퀴 설계 그게 제품의 설계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생산 능력의 결정은 처음에 수요량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냥 생산 능력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거다를 고려를 하고 생산 능력을 결정하고요. 입지 선정은 삼성이 지금 평택 쪽에다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택이 일단 집값이 쌉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그 수요랑 많은 벤처 집단 지구가 많은 수도권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구와 비행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지를 선정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 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설계와 작업을 측정을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할 때는 총괄 계획을 짜서 1년에 몇 대를 생산할 거고 1년에 어느 정도의 자원을 넣을지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재고를 어떻게 잘 푸시를 해서 잘 관리를 할 건지 재고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일정 계획은 아까 1년이라고 얘기한 거에 같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관리의 꽃은 결국에는 품질 관리입니다. 식스 시그마라고 대표되는 건데요. 식스 시그마로 대표되는 건데 이 식스 시그마 이렇게 되죠. 식스고 시그마입니다. 약간 이렇게 여기 두 개 있는 것 같죠? 근데 시그마는 약간 육을 누워 있는 모형이고요. 식스 시그마는 지난 시간에도 살짝은 언급했을 건데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그마, 2시그마까지 하면 95%예요. 3시그마 보통 해서 그냥 99%라고 합니다. 좌우 3시그마. 4시그마, 5시그마, 6시그마까지 가서 99.99999 7-8이라고 하는 순도의 품질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을 수요를 했을 때 99.999가 순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와 연결될 정도로 품질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생산 관리를 출발하는 수요였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있어요. 정성적인 거는 기분입니다. 개인의 경험으로서 주관적 예측하는데 이게 잘 맞아요. 주식도 같이 연결돼요, 이게. 그 다음에 정량적 방법은 과거의 수치를 근거로 해서 예측하는 방법이고, 이건 통계적 데이터로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 판매량이 늘은 행태. 근데 휴대폰 판매량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짝 꺾이고 있어요. 이유인 즉슨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량이 9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두 개씩 갖고 있어요. 그게 여기에 영향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적 기법 중에서는 뭐냐면 이 휴대폰을 살 때 사람들이 주변인들이 신제품인 휴대폰을 쓰느냐 안 쓰느냐를 감시를 하면 이것도 하나의 정성적 기법입니다. 신제품을 쓰는 분위기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신제품이 잘 팔릴 수가 있는 거고 그 신제품이 혁신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벤치마킹을 하고 비슷한 제품을 빨리 출시하는 게 필요하죠. 제일 대표적인 예가 아이폰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삼성이 스마트폰이 갤럭시를 따라서 출시했던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생산 설계 구축의 단계는 설계를 먼저 하고 공정 설계를 합니다. 제품 설계를 위해서. 그 애플에 있는 폰에서 디스플레이는 뭐 쓰고, 그 다음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쓰고 카메라는 뭐 쓰고 배터리는 뭐 쓸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품 설계가 일어나면 부품 조립은 마지막에 하겠지만 디스플레이는 어디서 납품을 하고 카메라는 어디서 납품받고 해서 라인에 있는 공정 어디에서부터 조립이 들어갈지를 설계를 해야 되고 여기 나오는 부품들도 다 조달받아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게 공정 설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총틀어서 제품을 하기 위한 부품이랑 공정 설계했을 때 라인이랑 그거를 인력 동원을 해서 1년 단위
안의 생산 능력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생산하기보단 1년치 생산량 혹은 3년치 정도의 생산량을 생각합니다. 3년 뒤에 중고 제품을 팔아도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아이폰의 매력이면서 동시에 이번에 아이폰 SE는 뭐였어요? 아이폰 7의 그 에디션을 약간 CPU나 그런 걸 개량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라인으로서 제품의 손실들을,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획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많이 절감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이죠. 이걸 다 종합해서 부품이 어디서 조립하는 게 잘 나오는지 이걸 잘하는 게 애플 입장에서는 박스콘이라는 회사고, 삼성은 이건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설비 배치를 같이 하고요. 최종적으로 작업 설계를 측정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효율로 돌아가는지를 계산해야 1년 생산량이 튀어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선과 같이 뒷단계의 결정이 앞단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입지 선정이나 이게 설계 배치 같은 경우에 입지에 따라서 공정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죠. 빨리 오는 제품을 빨리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품 설계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결정하고 그 안에서 부품을 체크하는 거고요. 공정 설계는 어떻게 생산할 것에 대해서 공정 문서를 선취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능력 결정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조직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결정하는 걸 생산 능력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 능력 키우는 거의 장단점입니다. 생산 능력 키우면 수요자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 시장 진입이 어렵게 되고 대량 생산으로 단위당 비용이 낮아서 치킨 게임에서 이깁니다. 이걸 잘하는 게 삼성이가 하이닉스라고 했죠. 얘네는 엔간하면 흑자가 납니다. 수율이 거의 2배거든요. 얘는 2배인 걸 확실하고요. 2배, 3배가 되고 얘는 이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은 거의 자기가 1위에요. 이거 위에 기업들은. 그러니까 반도체 게임에서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막대한 시설비가 들고 시설 유지가 많이 들고 공급 가격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지는 거죠. 근데 이 2배라는 의미는 상징이 큽니다. 실제로 치킨 게임 하면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이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시장에서 가지는 위치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독점 기업이 되면 태클을 많이 걸거든요. 그걸 안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성장하자 모드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공장 생산 라인을 함부로 들리면 망합니다. 라면 같은 거. 꼬꼬면이 대표적인 예인데 꼬꼬면 여러분 모르실 것 같은데, 라면이 잘 팔린다고 해서 라면 공장 라인을 증설하고 새 공장을 지으면 라면이 안 팔리면 망하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일 때 아시아나 항공을 사려고 했는 현대산업개발 거의 지금 못 사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신규 산업에 진출하고 싶어서 투자를 했지만 생산 능력을 키운 겁니다. 다른 의미로. 다른 다각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산업 자체가 무너지면 인수해봤자 득이 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생산 시스템의 설계 구축과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수요일쯤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쯤에는 이거 나머지 2강 하고 그 다음에 14주차에 올리기로 했던, 이번 주가 14주차죠. 14주차에 올리기로 했던 내용들을 싹 다 올려드리고 다음 주는 14주차 내용을 꼭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들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